국가의 선택은 한 사람의 결정으로 보이지만 언제나 여러 사람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군가의 하루,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실험은 지도자의 결정과 그 과정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어떻게 바꾸는지 토론을 통해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9년 차 성우 원호섭입니다. 목소리로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직업이라 이게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처음은 아니지만 솔직히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솔직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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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처음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0년에 탈북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활동 중인 차위성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두 체제를 모두 경험하면서 체제나 지도자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역사나 정치, 사회적 이슈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뉴스 다큐멘터리도 자주 챙겨보는 편입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죠? 네?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죠? 아닙니다. 성함이 저 원호섭입니다. 원호섭님.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누구 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가연입니다. 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제 의견보다는 뉴스나 이슈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담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면서 좀 복잡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잘 살려서 올 프로그램에서도 제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분은 원래 아시던 분들이신가요? 아니 저희 예, 초면입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너무 이게 뭔가 편안해 아시는 보이나요? 분들인 것 같아서 네. 네, 굉장히 친근해 보여서요. 어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가현이고요. 아, 예. 네,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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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멋있는 인사네요. 네, 저는 리포터 지희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지희소입니다. 저는 경기장에서 선수, 감독, 팬들과 가구 역할을 하는 스포츠 아나운서인데요. 스포츠 현장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앉을까요? 네. 진짜. 왕이 오시나 이제?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좀 긴장되는데요. 저 너무 긴장돼요. 같은 자리, 다른 위치. 이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왕이들 상인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본 프로그램은 가상의 국가를 배경으로 지도자와 국민이 되어보는 사회 실험입니다. 지도자가 돼서 선택을 하라니. 역할이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네. 참가자들은 매 라운드 각기 다른 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유와 통제, 생존과 윤리처럼 정답이 없는 국가적 난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라운드가 시작되면 국가를 이끌 한 명의 지도자가 호명됩니다. 지도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절대 권한을 가집니다.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왕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책임을 내가 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습니다. 무게감을 남은 3명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됩니다. 국민들은 주어진 계급과 역할에 따라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아니, 같은 국민인데 주어진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되돌릴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을 내립니다. 결정 이후 국민들은 해당 선택이 남긴 삶의 변화와 감정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들은 국민 행복지수라는 지표로 나타나며 이는 승패를 가리는 점수가 아닌 지도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행복 지수를 적는 판이 온 것 같은데 제가 나눠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정수 씨. 네. 오. 체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행복 지수. 얼마나 네, 행복한지. 네. 메모하시면서 네.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인가 봐요. 그 노래 가사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어떤 왕에게 몇 점을 줄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체크를 세 개의 국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의 선택. 여러분들은 어떤 국가에 살고 싶나요?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합니다. 어떤 시대가 나올까? 그러게요. 그리고 전 좀 왕이 좀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도 크네요.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네, 대의가 있었고. 네. 근데 꼭 좋은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역사에서. 네, 그렇죠. 저는 어려운 것만 안 걸리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것만. 뭐죠? 그죠? 어떤 게 어려운 왕일까요? 복잡한 상황을 제가 막 분석해서 해야 되는 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네. 호락호락하지 않은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요?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예. 제가 왕이 될 상인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래도 살아오시면서 다 이 리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어떻게 결정하겠다, 판단하겠다는 기준들이 다 각자의 있으실 거 기준, 아니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여기에 맞아요. 좀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기준으로 아마 이 행복 지수가 또 결정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초면이지만 그럼 어떻게 가치관을 좀 알아보게 되겠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있겠죠. 대화를 해보면서. 그렇죠. 네. 그것도 있겠죠. 근데 또 이게 가치관도 알아보면서 역할이 주어지잖아요. 그 역할에 엄청 몰입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럴 것 같은. 왕이 아니면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 그게 가장 궁금하고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국가는 300년 전통의 왕정 국가입니다. 풍요롭던 이 땅에 4년째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졌고 국고에 비축해둔 식량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모든 백성을 살릴 수 없는 상황. 왕은 국가의 존속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왕, 1호는 원호섭님입니다. 원호섭님은 지금 왕좌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게 박수 칠 일인가요? 오, 왕님. 한편으로 휴. 아니 원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왕이 국가에 재앙이 있으면 왕의 부덕에 소치라고. 그게 좋은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장려 유서로. 알겠습니다. 다리로 전화 모시겠습니다. 네. 왕은 식량 배급의 차등 적용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살아남아야 하는지는 오직 여러분의 논리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 유지를 자부하는 양반 차위성님, 약자 보호를 주장하는 학자 한가현님, 식량 생산의 주역인 농민 지희손님, 태어나는 순간 부여받은 그 계급의 이름으로 각자가 믿는 생존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한된 식량, 과연 누구의 생존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지금 바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민이신가요? 네. 농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양반이시네요. 근데 그러게요.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입장 그러니까 표명을. 양반가는 뭘 하시나요? 저 양반은 중요한 걸 하죠. 나라를 어떻게 보면 네. 정치. 아, 많이 정치. 가담을 하죠. 네. 가담.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학자입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문을 좀 썼어요. 네. 그때부터 알겠습니다. 논문이 있었군요. 예. 농사에 대한 것도 좀 공부를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이 사회학에 관심이 아, 많아요. 사회학 쪽. 네. 저 네. 분야가 다르군요. 분야가 예.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다들. 왜 우리가 식량을 우선적으로 배급받아야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면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농민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민이 쌀을 걷어야 수확을 해야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농민이 없으면 그 누가 수확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민이
가장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이와 약자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그렇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약자, 노인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원리 원칙을 버린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커서 농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가장 많이 먹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 않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의 우리 체제를 지탱해온 계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것보다 질서와 체계를 우선시해서 이 사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양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와 질서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반들이 먼저 살아야 학자도 있고 농민도 있고 이것이 저희 양반의 입장입니다. 네, 그 양반의 곳간 농민이 채웠습니다. 네, 이 점 알아주셨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약자는 보호해야죠. 알겠습니다. 각자 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국가의 어떤 체계를 세우는데 이렇게 근간이 됐던 분들의 어떤 입장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을 막는 선택이 과연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한 선택인지 계속 스스로에게 묻게 돼요. 결정하기가 참 쉽진 않네요. 그래서 최고 권력을 가져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무작정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떤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좀 사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실제로 1876년부터 1879년까지 중국 북부에 일어났던 대기근으로 실제로 1,000만 명 가까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1,000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어요. 근데 구호 물품이 부족했냐? 아닙니다. 구호 물품은 충분했어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굶어 죽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내년, 내후년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식량을 배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990년대 북한 기근 사례를 보면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배급을 통제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먹을 게 없을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라기보다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우선 집단을 먼저 보호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거를 누가 정하는? 아니요, 다 같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단을 우선적으로 분리를 한 후 그 집단에게 먼저 식량을 배급해서 이 나라 질서와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의 북한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떤 질서는 유지가 됐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계속 힘들고 사회는 불안정합니다. 이게 질서 유지 정책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1837년 인도 아그라 지역에서도 정말 큰 대규모의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약 8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기록을 보면 사회적 약자, 노인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초기 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 근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양반이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죠. 노인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아니, 볼 수 저는 있죠. 그걸 왜 양반이 정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식량을 배급할 수 있고 식량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바로 농민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농민이 결정하나요? 농민이 결정하지는 않겠죠. 질서는 사람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농민이 식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장 1순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약자 보호는 사실 좀 현명한 왕이 되고 싶어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니
사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모두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먼저 지킬 것이냐 이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이제 격앙되시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왕이라면 좀 더 명확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서도 구조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그게 가장 문제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각자의 역할을 지금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모든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결정은 내리겠습니다. 자, 국가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에게도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식량을 배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농민들을 당장 내일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요, 우리가 밭에 계속 서 있을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한계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부터 이로왕의 선택이 남긴 삶의 변화를 행복지수로 기록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지수로 입력해 주십시오. 와, 이거 생각보다 몰입하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아니, 와. 저 정말 싸울 뻔했잖아요. 저 네. 양반이랑.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군요. 그러니까요. 행복 지수를 여기에 적으면 되는 거죠? 네. 아, 예. 행복하시죠? 예, 뭐 네. 저는 행복합니다. 아마 그게 행복 지수 지표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말씀에 신기한 가시가 있는 것 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 역할에 몰입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점수를 매기려니까 좀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요. 조금 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어쨌든 국민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현명한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어쨌든 나라가 이어지려면은 사람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왕으로서 좀 외면할 수 없는 기준을 지키고는 싶었습니다. 아우, 네, 네. 어. 성군이십니다. 네. 그러네요. 네. 왜 감사합니다. 자꾸 시선을 회피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예. 지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점입니다. 솔직히 양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를 유지해온 계급이 이렇게 밀려날 줄은 몰랐으니까요. 현명한 판단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네, 일단 저는 8점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완벽한 선택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 무엇을 우선하는지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치관이 잘 드러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야 뭐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좋은 점수를 받고는 싶죠. 근데 모두가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은 애초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얼마나 고심을 했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분명히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농민이나 양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어린이나 노약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저는 6점입니다. 농민들은요 최소한으로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살 수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금 식량이 없어서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네. 왜 자꾸 딴 데를 보냐. 양반은 지금까지 배부르게 잘 드셨잖아요. 몰입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요. 역시 배우님. 네. 창고에 곡식이 수두기 쌓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도 드시고 안 돼, 저희 안 반만 돼. 있으면 돼요. 네, 어렵네요 좀. 네. 그러네. 그렇지, 우리가 일왕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시작입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탄생한 신생국입니다. 전쟁 영웅 카르젠 장군은 강력한 통제로 20년째 권력을 유지해왔고 군사 정권인 거죠. 그 질서 아래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를 잊고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일상이 된 지금 국가의 보호는 사생활을 낱낱이 감시하는 통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살기 위해 억눌렸던 자유의 목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장군은 결단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이 나라의 통치자 카르젠 장군, 차위성님은 왕좌로 이동해 주십시오. 아이고 제가 왕이 되셨습니다. 네 왕이 장군님. 되셨네요. 매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장군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근데 지금 훅 지나갔는데 찬바람이 확. 아무래도 20년 독재를 하신 분이죠. 어우, 내 집처럼 편안하네요. 편해 보이십니다. 아, 장군님. 예. 그러네요. 평화를 찾아서 왔더만 이렇게 또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네. 좀 이 전에 국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또 현명한 선택을 좀 잘 해주시면 되죠. 뭐 네. 꼭 독재라고 꼭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요 발언은 그 추가 네.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예. 이거 미리 좀 그러게요.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예, 미리 편하게. 네. 예. 어떤 역할이 나오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장군은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언론과 출판물을 검열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에 따라 질서 유지를 지지하는 정부 관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 검열로 인해 삶의 터전이 흔들리게 된 서점 대표가 이 법안을 두고 충돌합니다. 이 국가에서 국민의 역할은 지도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장군은 세 분의 역할을 직접 지정해 주십시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외침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침묵. 각자의 위치에서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건 관료, 관료, 기자, 기자. 서점 사장님이 계시네요. 서점 대표. 사장님. 서점 예, 대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어렵네요.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먼저 일단 좀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장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했습니다. 네. 예, 지금 나라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이럴수록 각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 관료는 정부 관료. 원효섭님이 제가요? 예, 책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관료. 호섭님께서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하사라고 하나요? 이거를? 충심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아유, 이 위기 상황을 같이 잘 떨쳐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서점 사장님. 가위바위보 좀 할까요? 예. 어떻게 뭉치바로 예. 할까요? 아니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통치자에 네. 따르겠습니다. 가연님은 예. 서점 대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연님은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예. 예, 생계를 걱정하는 서점 대표를 네. 제가 맡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왠지 그 불편한 사실을 계속 숨기지 않을 것 같고 뭔가 진실을 이렇게 파헤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1라운드에서부터 받아왔습니다. 네. 어떤 그런 경험을 배경으로 지금 이 나라의 위기를 각자 한번 헤쳐나갑시다. 네, 헤쳐나가 봅시다. 그러면 진행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 법안이 우선 왜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언론 통제라는 것은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론 통제가 있어야 모든 그 국가가 돌아가는 체계가 일단 질서가 잡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언론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 막히고 책이 검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먹고 사는 것, 생계의 문제고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꼭 고려해 주십시오. 언론의 자유는요, 국민들, 우리 모두의 알 권리입니다. 질서를 핑계로 이걸 무너지게 한다면 나라가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 근데 지금 하나 간과하시는 게 알 권리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알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에 국가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지금 많은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통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언론 통제를 왜 하냐면요. 첫째는 어떤 정권 지도자의 어떤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 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분별한 보도 때문에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언론 통제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카장군님, 문제가 있으십니까? 통치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지금 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분별한, 왜냐하면 이제 언론사들이 어떤 보도의 어떤 경쟁적인 보도 활동 때문에 거기에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유언비어들이 유포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맞아요. 같은 말만 계속 듣고 왔다고요. 맞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이제는 건가요? 바뀔 때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감정적인 거 배제하고 저희 팩트로 조금 더 접근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역시 토론을 들으면서 이 정도 반발력이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지키는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을 온전하게 구분해서 진행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언론 통제에 대해서 뭔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언론 통제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언론 통제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시 상황이긴 했지만 좀 비상 상황이긴 했지만 언론 통제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제2차 세계대전 때예요. 그때 영국은 이 군사작전의 전개라든가 병력의 이동이라든가 어떤 그 승패 문제가 잘못 보도될 것을 걱정해서 언론 통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진주만 공습 이후에 언론 통제를 했습니다. 예, 역시 비슷한 이유죠. 어떤 그 유언비어의 확산,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통제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단 조건이 있었죠. 첫째, 비상 상황이었다는 거. 두 번째, 한시적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과의 합의가 있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 통제 얘기를 굳이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그 예. 비상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영국과 미국 사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20년째 비상 상황입니다. 20년째. 가장 대표적인 사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 네,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 출범 이후요. 언론, 출판, 방송 모두 정부가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언론 위에 이야기 하나도 못하게 됐죠. 새로운 언론사 만들어지지 못하게 됐죠. 맞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저희가 됐냐면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유엔 인권조사 보고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걸 이용했다고 봤어요. 이거를 기능했다고, 정권 통제를 기능했다고 명시를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요. 나라에 있는 사회 문제, 그리고 우리 식량난, 인권 문제, 북한은요 내외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언론 통제되면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조금만 더라는 말만 들어왔고 그게 벌써 20년이나 지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사례와 같이 소련도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공산당이 언론, 방송, 출판 모두 다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정책 실패 논의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체르노빌 원전 사고, 초기 정보가 은폐되면서 정말 큰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맞아요. 언론 통제가 그냥 통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 해주셨지만 정보가 은폐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정보가 통제가 질서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국민의 행복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모든 게 서로 간에 어떤 잠정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국가예요. 국가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근데 저는요, 문제를 막는다고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걸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 문제의 무시가- 부담은 저 같은 사람들부터 무너지게 만듭니다. 저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질 거예요. 서점도 국가가 있어야 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개인의 먹고 살 그런 것들 국가가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면 출판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서점이 막고 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책임져 주셔야죠. 네. 아니 통제가 질서를 만들 수는 있어도 국민들의 회복까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저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국가가 도와주셔야죠. 맞습니다. 그걸 묵인한다고 그 없어지지 모든 게 그 않는다니까요. 모든 게 국가가 먼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체계를 언론, 마련해 방송, 주지요. 출판 어떻게 더 이상 살아남나요? 통제되면 안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부로 시행합니다. 국가 관리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언론 보도와 출판물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필요하죠. 국가가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은 이 정도의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시간은 없죠. 근데 질서를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 결정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를 어긴 언론사와 출판사는 즉시 활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질서를 따르지 않는 곳은 이 나라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동의한다기보다는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게 언제까지 통제를 할 건지, 또 누가 판단을 할 건지, 그리고 그 판단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판단을 누가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통치장님, 질문을 막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한 선택인가요? 질문조차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판을 적으로 돌리는 순간 국가는 가장 먼저 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소 기자가 지금 본인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발언은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소 기자는 이 자리를 떠나주세요. 그럼 저희는 무슨 기준으로 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 옆에 있던 기자님이 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 말을 해도 되는지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좀 위축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 그 어떠한 말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예. 현 시간부로 모든 발언들은 다 기록될 것입니다. 과해 보이는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인물이 왜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심리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권력이 오래 유지될수록 비판은 위협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카르젠 장군의 선택이 남긴 삶의 변화를 행복지수로 기록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지수로 입력해 주십시오. 지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역할에서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아우 너무 화가 나네요. 예. 발언권을 없애시고요, 장군님. 쫓겨나셨어. 네. 이분이 정말 배우는 배우시네. 저를 쫓아내셨어요. 물론 뭐 저는 보필하는 입장에서 네.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적당히 하시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장군님이 독재 체제로 언론과 출판 어렵네요. 전면 통제했다면 네, 이게 역할이 부여됐으니까 이에 맞춰서 몰입해서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실제로 국민이었으면 내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좀 분하긴 분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놓는 것만 너희들은 보고 들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기분이 썩 좋지도 않고 뭔가 바보가 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또 계속 봐왔었기 때문에 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사실. 네, 네. 1라운드 양반의 입장에서도 저한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요. 현 라운드에서도 독재자로서 저만의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자유들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위기를 바로 잡아야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유 또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의 발언 또한 이 부분에 중심을 두고 설득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뭐 그 입장에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예. 정말 질서 우선 통치자시네요. 네. 예. 저는 이 점을 줬는데요. 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국가 위기 상황에 빠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게 질서를 지키는 결정이라는 것도 납득이 가요. 근데 그 판단이 내려지는 동안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6점을 줬는데요. 정부 관료로서 지금 상황에서 언론 통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혼란이 반복되면은 피해는 더 많은 사람에게 계속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나오네. 예. 그렇죠. 이렇게 근데- 양극화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보편한 입장에서 저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 저희는 신랄하게. 어렵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직업이 그래도 예. 출판을 하고 저희는 언론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저희는 행복하지 않죠, 사실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아직도 울분에 차서 네,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카르젠 장군은 차서 질서를 행복하지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또 나아가서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지도 조금 궁금해지기도 해요. 왠지 이번 라운드는 왕이 되실 것 같은 제가 느낌. 예. 왕이 경험해 보시죠. 네,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 모르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세 번째 국가는 국민의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네요. 무슨 완전 시대인데요? 좋은데요? 모병제를 채택한 이 나라는 지금 심각한 병력 공백으로 인한 안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출산율 급락과 군 복무 지원율 약 50% 감소, 전역 예정 병력 급증으로 인해 5년 내 국방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내려졌고 국경 분쟁과 국제 정세의 악화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로엘은 한가현 님입니다. 한가현 님은 왕좌로 이동해 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와,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희소님은 결국은 그러게요. 저는 되는 왕도 거예요? 못 해보고. 그걸 떠나서 빠르게 아. 앉으십시오.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민주주의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네, 잘 뭐 부탁드립니다. 기근이나 독재보다는 훨씬 낫네. 아이고, 투표로 뽑은 거잖아요, 저희가. 아유, 얼마나 좋으실까. 뽑으셨어요? 누굴 뽑으셨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뽑으셨는지. 설치를 비밀이잖아요.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요. 됐어요. 예.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남녀 구분 없는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안보 보고서의 경고와 국민들의 거센 반대 사이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건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국가에서 국민의 역할은 강제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게요. 여러분은 국가안보를 설계하는 국가안보전략위원장, 징집 대상이 되는 청년, 경제와 고용 구조를 우려하는 기업인 중 스스로 서고 싶은 자리를 선택합니다. 남녀 공동 징병제와 국가의 생존, 각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책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저는 바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였어? 혹시 청년? 예, 청년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잘 어울려요. 네, 제일 그리고 잘 또 어울려. 청년의 제가 입장이다 보니까. 왠지 또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 하시죠. 네. 예. 바로요? 딱이네. 또 이렇게 욕심내는 눈에 광기가 느껴지세요. 청년을 너무 잘할 수 있다는. 티가 나나요? 네. 예. 먼저 좋을 것 하세요. 같습니다.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아니 먼저 선택하세요. 선택권을 먼저. 아니 먼저 선택. 민주주의답습니다. 네. 훈훈하죠 분위기. 아, 좋습니다. 어떻게 먼저? 먼저?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왕도 하셨고 하니까 안보위원장. 왕 대신 위원장을 하고 싶으시다고요? 장을 좋아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태고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그러면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기업인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그렇습니까? 어울리세요. 지금 기업인 같으세요. 우리 분위기 너무 훈훈하다. 그러게요. 괜찮아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 회장으로 대기업 회장. 아유,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계시고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도 중요한데 어쨌든 또 경제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럼 제가 경제를 맡아 네. 보겠습니다. 네, 청년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역할이 없네요. 그럼요. 예. 이 나라 되게 분위기 좋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또 우리 투표로 대통령이 뽑은 거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네요. 그 전에 비해서. 가시방석이에요. 뒷끝 가시방석이에요. 예, 가시방석. 네. 본격적으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가 안보는 분명 위기입니다. 정부는 모병제 대신 징병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국민의 삶과 국가 안보를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을지 한 분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같은 추세면요. 5년 이내에 우리의 경쟁력과 안보 문제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안보 위기가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요. 우리 청년들이 더 나아가서 결정을 대통령님이 내려서 그 결정에 수긍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결정의 대가는 왜 항상 청년들이 그 짐을 져야 되는지 저는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은 제 삶을 직접적으로 멈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저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징병제가 실시되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이게 늦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진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숙련된 인력들이 이제 그만큼 늦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경제의 손실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손실이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쉽게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안전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게 그만큼 늦어지니까요. 기업도 좀 부담스럽죠. 근데 그 부담이 예측 가능하고 또 제도로 딱 설계돼야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상에 대한 특히 경제 같은 경우 보상을 가장 간소화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일 수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보상. 그렇죠. 근데 현 정부는 지금 그 보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상할 건지 차후 계획은 무엇인지 그런 걸 전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네, 세 분 다 타당한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삶이 멈출까봐 두렵고 또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무너질까봐 두렵고 저마다의 어떤 타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에 있어서도 징병제가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징병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도요, 공화국이 전 국민 징병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민주주의도 더 이상 피할 방도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나라들은
왜 지금 이걸 선택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정세를 봤을 때 징병제는 어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징병제 얘기가 나왔을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되면서 유럽도 지금 군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병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에 지금 닥쳐 있거든요. 그래서 징병제를 경제적인 이슈로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징병제의 장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자리 창출. 청년들에게 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군대를 가면 이렇게 월급을 주듯이 그런 건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는 어쨌든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기 침체가 돼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들은 더욱더 의아할 수밖에 없죠. 아니 갑자기 왜 내가 군대를 가야 해? 라는 것들은 좀 청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될 수 있다. 네, 경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처음부터 아이러니했던 거는 저출산, 징병, 안보 이게 크게 연결고리가 있나 싶습니다. 사실 안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징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입장에서는 단 한 가지 선택권밖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저 강요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뭐 누구에게 뭐 침략을 받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좀 둔감해져 있는 있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좀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거를 굳이 병으로 채울 필요가 있냐라는 게 이제 청년의 입장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알겠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복무 이후에 어떤 사회복귀에 대한 보장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100% 만족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서 그러한 대처 방안이나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마련해 준다면 네,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뭐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독일의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제일 활발하게 유럽 내에서도 징병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 곳인데 원래 독일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 2차 대전 때 패전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군대가 해산이 됐었죠. 그런데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이제 1956, 6.25 한국 전쟁 같은 그런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군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독은 나토에 가입을 하고 동독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가입하면서 군대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거는 뭐 독일 통일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계속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지만 어떤 경기 침체는 어떤 피할 수 없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단계적인 실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다 네. 가자는 것이 아니다.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신체 검사라든가 서류 검사라든가 기본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자라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조건적인 어떤 징병제를 무조건 실시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이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시장이 흘러가다가 갑자기 노동 인력이 훅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타격이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정작 들어가서 복무할 사람들은 사실 예.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도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저희 기업인들도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면서 국가의 정책에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보 현장에서는요.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나라의 혼란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문제점은 어떻게 티가 나냐면 우리 청년들 사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보도 점점 더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에
돌입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외 없이 기준을 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이 징병제 자체보다 그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징병제 도입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징병제 도입 여부와 그 방안, 그리고 보상과 복귀 시 방안까지 정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그 여론을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결정은 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당장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함께 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상세한 안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건 어떤 안보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결정을 하려고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대통령이어도 어떤 국민의 삶 자체를 멈추는 선택은 설득 없이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노엘 대통령의 선택이 남긴 삶의 변화를 행복지수로 기록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지수로 입력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전 라운드가 너무 찬바람이 불었어서 예. 굉장히 분위기는 좋네요. 예. 그리고 너무 마음이 편해요 지금. 네, 편하네요. 안 끌려가셨어요? 네. 육 6점입니다. 처음에 왜 청년들이 희생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이 무시당하지 않고 고려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7점을 줬는데요. 이게 기업인으로서의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어느 한 집단을 이렇게 외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책임을 나누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느꼈기 때문에 7점을 줬습니다. 결정을 아예 멈추고 미룬 게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더 넓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다른 국가를 겪고 민주주의에 오니까 그 과정 자체도 안보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저는 이 합의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후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저 또한 아주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다. 네, 최선의 선택이다. 적어도 내가 버려지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 이전 국가들과는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평균적으로 점수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상향화된 것 네. 같아요. 예, 전번보다는. 저는 대통령으로서 만족했던 거는 좀 뭐랄까 이전에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 국민으로서 내 말이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것 같다라는 고구마요. 생각이었는데 방금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좀 높게 나오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세 개의 가상 국가를 서로 지금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건 어느 나라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현대 사회와 멀어졌었냐, 아니면 그게 뭐 시기에서 공화국이었냐, 아니면 왕정 국가냐, 독재 국가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는 있었지만 각 국가마다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다. 예,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저 눈도 안 쳐다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요? 소통하는 느낌이 네.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재 사회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진짜 이 3라운드를 하면서 이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좀 숨 막히기도 했고 말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숨통 트이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솔직히 완벽한 나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 어디서 살래? 하고 묻는다면 어디서 살아야 될지는 알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를 고르라면 고민이 되겠지만 살기 싫은 나라 하나를 고르라면 망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를 고르려면 고민은 되는데 확실하게 답은 있는 것 같아요. 세 개의 국가, 세 번의 선택. 같은 위기, 다른 선택, 다른 결과. 당신은 어떤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에서 살고 싶나요?